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출근길 어떠하실지요? 마이크로네시아 언어로요, 전설 속의 족장, 이런 뜻을 가진 태풍 쏠릭이 강한 위력으로 그러나 아주 서서히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쏠릭의 영향권 안에 든 우리나라는 오늘과 내일 강풍과 호우에 따른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8년 만에 수도권을 관통하는 태풍이어서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0년 태풍 곤파스가 수도권을 통과했던 당시에 17명의 인명피해가 났고요. 그 가운데 12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그때보다 세기도 강하고 움직임도 느립니다. 그러니까 강한 영향력이 더 오래 머문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해가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뚜렷하고요, 넓게 분산되지 않는 원통형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동안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한 대책 단단히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바람의 위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셉니다. 초속 20m면 걷기가 힘들고 40m가 되면 바위가 날아갈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번 태풍은 중심 부근의 강풍이 초속 43m에 이릅니다. 얼마나 센지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강풍의 반경이 300km입니다. 한반도 내륙 통과하면서 동과 서쪽 끝, 그러니까 인천에서 강릉 거리가 대략 한 250km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흔들거리는 간판은 주요 매고요. 아파트 베란다 창문 틈새는 테이프로 막고, 침수 우려가 있는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풍 쏠릭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연결해서 어제 박지원 의원을 통해 들어본 야당 입장에 이어서 여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 연결해서 소득주도 성장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8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정부 여당이 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당사자들은 불만투성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뭐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12개 부처가 내놓은 대책만 37개에 달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분들 주장은 뭐냐면, 아니 목이 가려운데 왜 자꾸 여기 다리니 팔이니 이런 데만 긁어주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비롯해서 세금, 카드 수수료 감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이런 현금 지원만 하더라도 7조 원에 달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방지 대책,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3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이 부분은 자영업자 70%가 혜택 못 받는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망해가는데 내년부터 뭐 주겠다고 해봐야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네네. 또 결국 뭐 혈세로 또 떼어오자는 얘기냐, 이런 지적. 아울러서 카드사하고 건물주의 부담을 떠넘긴 거다,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상공인들과 이제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본질을 비껴갔다 결국은. 그런 지적을 좀 하면서 이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9일로 예정했던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통계청 발표 보고요. 예상은 물론 했었습니다만, 이게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진짜 심각한데 이게 가시화됐어요. 한번. 이게 뭐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절벽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 통계, 그걸 보게 되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 7,800명입니다.
그 1년 전에 비해서 48,5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선이 확 붕괴가 돼 버렸어요. 네네. 합계 출산율도 1.05명으로 하락을 했는데 네네. 이게 지금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예. 더욱이 올해는 이 수치가 지금 0명대, 그러니까 0.0 뭐 0.81, 뭐 0.9, 뭐 이렇게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치라고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럼 뭐 이 정도면 뭐 초저출산을 넘어서 뭐 핵저출산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관련 대책으로 무려 130조 원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런데 결국 결과는 이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금으로도 막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뭐 세금으로 모든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책 당국의 착각 내지 환상 이런 것도 좀 깨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출산율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의 모습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건 미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예. 젊은 층들이 뭐 결혼도 요즘은 기피하고 있고 뭐 출산도 기피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는 뭐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논란까지 이게 다 결합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총괄해서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결국엔 뭐 이제 사회의 법과 제도 틀 안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것과 연관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각설이 또 불거졌습니다. 네. 뭐 이거 무성하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 응답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뭐 계속 얘기가 지금 이루어지는 속에 협치 개각 얘기도 나왔는데 아직 성사된 것 없고 결국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포인트 개각만 지금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속에서 이번에는 다음 주 중에 뭐 장관 4-5명을 교체할 거다. 그래서 중폭 개각을 할 거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과연 누가 포함될 것이냐.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죠. 기무사 문건 논란을 빚은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이 최근 청와대 그 장하성 정책실장과 갈등설을 빚고 있는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대입제도 개편 논란. 거기에 더해서 이 업무 수행 또 성과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그 이외에도 사실은 별로 존재감도 없고 문제에 대한 신속 해결 능력도 떨어지는 부처 장관들. 예, 제가 보기엔 한둘이 아닌데. 이분들이 좀 포함될지 여부가 지금 관심사입니다. 뭐 흘러나온 얘기는 송 장관은 포함, 김 부총리는 일단 제외. 뭐 이런 설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리게 되면서 또 북미 정상회담도 다시 또 재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적 논란은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이번 12월에 이제 발간하게 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문구, 그 삭제를 이제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서 이게 좀 논란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군사적 위협 이런 그 용어를 지금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 그러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올해 안에 발간하는 장병용 군 정신전력 기본 교육 기본 교재 이게 이제 5년마다 발간하는데 여기에서도 북한군을 이제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이자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적은 그 대목을 삭제를 하는 그런 방안이랄지. 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주사파 이런 용어를 빼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 중이라 그럽니다. 이게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게 북한의 그 서울 불바다론 였던 1995년이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참여정부 당시에 직접적 군사 위협이란 말로 이제 대체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천안함 피격 사건 계기로 해서 다시 주적 논란이 빚어지면서 적이란 단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번에 또 이제 그 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삭제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네네. 역시 보수 진보 간의 또 찬반 논쟁이 뜨겁게 또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서울 불바다 발언이 1995년이 아니라 저는 1994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94년에 그렇죠? 해서 이제 국방백서에는 95년.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발언이 94년에 나와서 백서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출발 새 아침에서도 이번 주에 자세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를 바뀌어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 어제 그 야당 쪽에서 박지원 의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참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 중 한 명이시죠. 송영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어떻게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시는지요? 예, 아유, 근데 뭐 태풍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무사히 지나가야 될 텐데. 예, 뒷부분에 좀 몇 마디 그 관련된 질문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최근에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 실패, 그래서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야당의 의견이 좀 거셉니다. 여당의 네. 대응이 참 궁금한데요. 이걸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뚝심 있게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겁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방향을 네네. 뭐 수정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예. 중요한 게 저는 혁신 성장인데. 네네. 우리 자영업자들 말씀을 들어도 장사가 잘 되면 최저임금이 무슨 문제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안 생기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혁신 성장과 소득 성장을 이 두 바퀴, 거기에 공정 경제 이 세 가지 슬로건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 성장 부분이 좀 취약해요. 혁신 성장과 소득 성장 간의 상호 간의 연계 효과가 제대로 좀 설계가 안 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 보완에 그리고 소득 성장 부분도 최저임금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네네. 풀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보완점이 있어요. 이게 찾아내면. 예. 제가 몇 가지 간이과세를 현행 4,800만 원을 7,200만 원으로 1.5배 네네. 상향하는 문제와 납부 면세점을 지금 2,400만 원인데 네네. 3,600만 원을 1.5배 상향하는 문제. 네네. 그리고 신용카드로 보통 매출이 다 90% 이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용카드 매출 대금을 가맹점에서 송금을 할 때 이틀이 걸려요. 예. 그걸 하루로 단축하게 되면 현금 시세가 훨씬 원활히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는 0.8%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는 면제가 돼 있는데. 예. 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제가 당대표가 되면 소상공인들의 애로점들을 진지하게 경청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 방향은 맞지만 속도의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 여력이 없으면 생산이 자극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네. 다 우리 모든 우리 사회 문제가 과잉 생산의 문제 아닙니까? 예. 유효 수요 부족이라고요. 옛날 같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폭력적으로 소비를 늘리겠지만 네네. 전쟁을 막은 상태에서 이 수요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일반 서민 대중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한계 소비 성향이 높잖아요. 네네. 서민들은.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바로바로 소비를 했는데 돈 있는 사람이 하루에 밥 4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돈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 있어도 이게 소비 성향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본소득론까지 나오겠습니까? 예. 기본소득이라는 그냥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것도 황당한 소리 같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로 논의가 될 상황인데 예. 당연히 이것도 소득주도 성장의 그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 저소득층들로부터 분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경기 부양을 끌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예산을 52조, 3조, 4조 뭐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잘 안 나오는데 그게 과연 적합한 대책이겠느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당이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네네. 관료들에만 맡겨놔서 이런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당이 중심이 돼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완이 적합한 시기다. 이 같은 그 이낙연 총리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보완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될 텐데요. 대표가 되시면은 구체적으로 네. 어떠한 그 방향을 잡으시면서 실천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일단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일단 소통하고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예, 예. 직접 그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그냥 앉아가지고 할 수 없다, 아픔을 감내해라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을 수용해 가면서 이해를 구하고 네네. 또 뭔가 우리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희망을 그러면 언제 나아질까라는 무슨 전망이 보이면 현재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한 향후의 희망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당대표 선거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해찬 네. 대세론, 1강 이런 말은 뭐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와 연관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이미 다 지난 거 아닙니까?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흔히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당사자로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럼 너무 모욕적인 발언 아닙니까? 무슨 계란으로 바위치기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이미 대세로는 다 무너졌고 네네. 지금 셋 다 누가 1등이 될지 모른다는 게 지금 중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거는 우리 민주당 대의원들이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네네. 과연 누가 당대표가 돼야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대표가 공천권 개입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그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다른 두 후보도 뭐 그거하고 크게 그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떤 점이 차별화된다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현재 당헌 당규상 1년 전에 그 공천 기준을 정해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시스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중요한 예. 것은 운영하는 자세와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정치적 책임과 훨씬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이해찬, 김진표 후보님은 뒤에 다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얹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두 후보들은. 네네. 송영길은 뒤에 배후 세력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저의 진정성과 우리 당원들의 지지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계보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 두 후보님은 아시다시피 공공연하게 김진표 후보님은 전해철, 정세균 이런 분들이 지지하고 있고 이해찬 후보님은 지금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한 김부겸, 이재명 이런 분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분들은 그 자기를 당선시켜준 얹혀있는 그 배후 세력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 송영길은 오로지 당원들의 힘으로 계보나 세력이 없이 당선되기 때문에 훨씬 공평하게 탕평책을 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세론 또는 경륜 이것에 대응할 수가 있는 혁신, 젊은 피 뭐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신데요. 네. 이번 기회에 내일 모레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좀 의지를 좀 더 좀 분명히 해주신다면은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두 분은 한번 경험을 했던 분이고 예.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봤잖아요. 과연 이해찬 후보님이 교육부총리할 때 잘했습니까? 네네. 당대표였을 때 잘했습니까?
국무총리였을 때 잘했습니까? 여야 관계를 잘했습니까? 이것을 한번 다 검증해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네. 김진표 후보님이 경제부총리 때 경제를 살렸습니까? 그때 그 경제 정책이 우리의 당과 가치와 철학에 맞습니까? 그 정치 외교 노선에 사드 배치, 전술핵 배치 이런 것에 대한 게 과연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습니까? 네네. 이런 거를 쭉 점검을 해보면 저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경륜 이야기 하는데 저 송영길도 경력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사선 국회의원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하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7년을 하고 인권 변호사로 3년을 해서 입법 사업 행정을 다 경험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세 분 중에. 네네. 세 분 중에 변호사 출신은 없잖아요. 제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해본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경력을 누구는 경륜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저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저 두 분들은 총리, 부총리는 일종의 대통령의 보좌기구라고 할 수 있지만 네네. 인천광역시장은 일종의 지방정부의 대표입니다. 총괄로 모든 것을 자기가 최종 결정하고 부도 위기에 인천을 구하고 제가 투자 유치 1등을 했던 이 살아있는 경험은 현재의 경제를 난국을 풀어가는데 훨씬 추진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예, 예. 특히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가 최근까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러시아 정상회담을 수행하고 돌아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엊그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했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비롯한 여러 구상은 저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고, 네네. 같이 손발이 잘 맞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 조금 전에 배우 세력 뭐 이렇게 언급해 하셔서 저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해찬 후보 지지 세력 가운데 이재명 지사 이야기하시면서 당대표 되면은 배우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모든 기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들에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이해찬, 김진표 후보의 갈등이 그 배후에 전해철,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부터 발생했던 갈등이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당원들이 과연 이러한 갈등, 어느 쪽이 되더라도 이 갈등이 심화될 텐데. 네네. 송영길을 선택해야 이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통합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통 이제 컨벤션 효과해서 지지율은 올라야지 정상인데 민주당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평화와 경제라는 그런 우리 당의 양축이 약간씩 지금 진전의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네네.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당의 지지도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네.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송영길이 당선되면 이게 반등 효과가 되고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야당처럼 이미 지난 세대가 다시 복귀하는 그저 그런 결국 이변은 없고 역시 그냥 지금 폭염처럼 답답한 정치판이 재현되는 것으로 돼서 더 실망이 돼서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되시면요. 야권의 개혁 입법 연대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실 예정이신지요? 당연히 그런 같이 입법을 해가야죠. 꼭 입법 연대가 아니라도 국회가 법을 개혁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기본 헌법상 의무이고요. 네네.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맹사업법, 규제박스 철회하는 거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게 식물 국회가 돼서 네네. 일부가 목리를 부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국회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야당의 선거법 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여론조사, 당의 여론조사 그 지지율 관련된 얘기는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007명입니다. 응답률이 7.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박승 전 한은 총재 모시고 최근에 소득 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원로가 전하는 탁월한 식견과 이야기. 출발 원탁회의. 네, 파이가 커지면 약자도 배부를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국민소득 2만 달러 앞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파이를 키우면서 생긴 문제를 파이를 키워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논쟁은 말이죠. 결국 10년 뒤에 극심한 양극화와 일자리 위기를 겪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죠. 즉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나누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주도 성장 논란이 최근에 참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모순이 있다면은 그 모순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쟁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택하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시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연결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연결해 주셔서 그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지금 저성장 저고용의 심각한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데 최근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네.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고용 단계에 진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출산, 수출 침체, 그리고 고임금, 고지가, 고교육비 등 소위 투자 원가가 높은 문제, 여기다가 조선과 해운의 불안까지 겹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바탕 위에서 지금 가장 직접적인 지금 현 경제난, 지금 일자리 문제 등 경제난 원인은, 저는 국내 투자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국내 투자 부족은, 이걸로 인해서 대기업과 가계의 양극화 현상이 지금 빚어 있고요. 네네. 지난 3년 동안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매년 20% 이상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네네. 투자는 침체되어 있고 가계소득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런 양극화 현상으로 소위 대기업 호황, 가계 불황이 우리 경제의 현주소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 2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국내 투자를 지금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즉 국내 투자를 해도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한 가지가 이제 일자리 감소고, 예. 다른 또 하나 문제가 가계 빈혈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현재 핵심 문제인데,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외국과 다른 점이에요. 네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일자리가 오히려 넘친다고 하는데, 네네.
왜 우리나라는 이러느냐 하면은 일본과 미국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자리가 줄지 않느냐 하는데 이건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문제고 일시적인 문제이지 근본 문제가 아니다. 근본 문제는 역시 국내 투자 부족에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총재님 지금 그 당정 협의회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지출을 요청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 김동연 부총리는 계획보다 더 투입하겠다. 뭐 이런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욱더 재정 투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수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이 방향이 맞는다고 보시는지요? 재정 투입은 물론 필요한데 네네. 재정을 가령 일자리 만드는데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 네네. 지금까지 해온 그런 방식은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차라리 재정을 투입하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 문제는 지금 기업 투자입니다. 예. 기업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은 흔히들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냐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고 소득 주도 성장은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가계 빈혈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빈부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됩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러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양극화 문제나 가계 빈혈 문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네네.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 다시 말하면 일자리 창출은 가계 소득을 보호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서 네네.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늘리도록 해서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네네. 지금까지 정부가 소홀히 한 문제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그 소득주도 성장으로 그거는 방향이 맞지만 네네. 이 기업 투자를 늘리는 쪽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 않았느냐 예. 이것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 때, 돈 푸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돈을 풀 때 그걸 과거 방식으로 일자리 만드는 돈을 얼마 더 준다든 이런 식으로는 이건 일시적 현상밖에 안 되고 지속성이 없어요. 예. 그 돈을 차라리 기업 투자 지원으로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기업 투자를 그래서 모든 노력의 핵심을 기업 투자 증대를 유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요. 네. 아주 유사한 발언을 일부에서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 성장이 미흡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 잘 안 된다. 뭐 이 같은 맥락과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 성장이 그런 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현재 혁신 성장 정책이 그런 쪽으로 충분히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혁신 정책을 범위를 넓히고 깊이를 더해서 혁신 정책이 현재와 같은 방향에 플러스해서 기업 투자 유발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낙수 효과, 분수 효과 이 같은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분수 효과보다는 낙수 효과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지금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과거는 낙수 효과 100% 낙수 효과 정책이었어요. 과거 네네. 정책은
그래서 지금 이걸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가는 방향은 60% 분수 효과 정책. 네네. 플러스 40% 낙수 효과 정책. 이렇게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는 가계 빈혈을 치유하고. 네네. 국내 투자 촉진 정책. 이게 낙수 효과 정책 아닙니까? 네네. 국내 투자 촉진 정책을 통해서 고용을 늘리고 네네. 이 두 개를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질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는 시장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예. 따라서 시장 친화적 정책이래야 진보 정권도 성공합니다. 네네. 이것이 바로 실사구시고 실용주의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진보와 보수 틀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령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나 이런 이념적인 원리주의와 근본주의로 가는 것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네네. 이렇게 봐서 앞으로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꿋꿋하게 계속 밀고 가되 이 기업 투자를 유발하는 그런 낙수 효과 정책을 함께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배 쪽에 너무 치우쳤다고 한다면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야 하고 네네. 지금까지는 가계 쪽만 걱정을 했다면 가계와 기업을 함께 어우르는 네네. 어느 이른바 친서민 친기업 정책 그로 가야 옳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친서민과 친기업 정책의 양축이 함께 잘 원활하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최근에 최저임금 이슈 관련해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건 맞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것은 이제 가계 빈혈을 치유하다 보니까 네네. 나타나는 부작용으로서 네. 일자리를 일부 줄이는 결과를 낳게 마련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효과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것이 현재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그런 뜻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국내 투자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최저임금은 올려야죠. 계속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최저임금을 29%로 올렸어요. 예, 예. 우리나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제 내년에 8,350원인데 네네. 미국이나 일본은 이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보면 올해 평균 최저임금이 8,500원, 우리나라가 8,350원 내년에. 그래서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계속 올리되 영세업자에게 너무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네네. 그리고 재정에서 너무 많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드는 방법으로 올리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네. 구체적으로 제 생각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매년 한 7% 내지 8% 정도를 꾸준히 올리는 것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꾸준히 이렇게 올려갔으면 그러니까 어떤 목표 시점이 좀 연장이 되겠지만 이거 한꺼번에 올리고 그럴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올려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병준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가계 소득이 주축이 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수출 경제 위주의 한국 사회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수출 중심 경제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앞으로도 그와 같은 수출 주도 성장으로 한국 경제가 현재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신다면 네네. 그 말이 맞습니다. 네. 수출 주도 성장이 가능하면은 이
분수 효과 성장은 맞지 않고 낙수 네네. 효과 성장으로 계속 가야 돼요.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은, 계기는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주도 성장 시대는 이제 가고 있다. 네네. 이제 이걸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내수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수출이 매년 두 자릿수로 늘어서 네네. 5%, 6%, 7% 고도 성장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소비는 줄여도 되고 수출만 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지난 3년간 평균 수출 증가율이 1%입니다. 예. 총장님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요. 예. 그래서 수출 주도가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